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신인간혁명 제1권 개척자입니다. 페이지 267입니다. 개척자. 제트기는 구름을 뚫고 대공을 향해 힘차게 상승해 갔다. 눈아래로 구름바다가 펼쳐지고 비행기의 은빛 날개는 눈부신 태양에 반사되고 있었다. 그것은 고뇌를 뚫고 승리와 환희의 광포 대공을 유유히 날아가는 정의의 흰죽지 참수리를 연상하게 했다.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이 탄 팬 아메리칸 항공 203편은 1960년 10월 18일 오전 10시가 지나 뉴욕을 출발, 브라질 상파울루를 향해 비행하고 있었다. 이윽고 구름은 끊어지고 푸르게 빛나는 아름다운 카리브해가 보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니 바다는 또다시 구름으로 뒤덮이고 기체는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허리케인의 영향인 듯했다. 그 흔들림은 몸 상태가 나빠져 피로가 극에 달한 신이치의 몸을 몹시 괴롭혔다. 일행은 상파울루의 학회원의 상황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었다. 브라질 방문이 정식으로 결정된 이래 본부의 해외부가 현재 연락 중심자에게 몇 번이고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또한 무리도 아니었다. 멤버에게 도착한 본부의 편지는 한 통뿐이었고 그 편지도 9월 20일에 도착한 것이었다. 현지에서 곧바로 답장을 보냈으나 그 편지가 일본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야마모토 회장 일행이 일본을 출발한 뒤였다. 아무튼 이 편지로 브라질 벗들은 회장 일행의 도착 일시와 비행기 편명만을 알 수 있었다. 회장이 방문한다는 희소식은 곧바로 멤버들에게 전해졌다. 한편 신이치 일행은 브라질로 출발하기 직전에 뉴욕에서도 현지에 전보를 쳤으나 그 답신마저 없었다. 현지의 동지들이 제때 대응하는 데 시간이 걸려 답장이 뉴욕에 도착한 것은 역시 일행이 브라질로 출발한 뒤였다. 브라질 상황에 대해 사전에 신이치 일행이 얻은 정보라면 전국에 100세대 정도의 멤버가 있으며 지금까지 몇 차례의 자담회도 개최했다는 정도였다. 브라질은 포르투갈어가 공용어로 기내 방송도 포르투갈어와 영어였다. 포르투갈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다가 영어를 할 수 있는 마사키 나가야스마저 뉴욕에서 일행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되어 있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으며 나아가는 불안이 계속되는 여행이라고 해도 좋았다. 신이치의 안색은 좋지 않았다. 옆자리에 앉은 주조기요 씨가 신이치 얼굴을 살피며 물었다. 몸은 좀 어떠신가요? 괜찮네. 염려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네. 신이치는 빙긋 웃어 보였다. 기독교 선교사들도 옛날부터 흔들리는 배에서 수십 일이나 시달리며 말도 통하지 않는 미지의 땅으로가 오직 홀로 포교에 힘써왔네. 그것을 생각하면 몸 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도 이렇게 비행기로 갈 수 있으니 행복한 일이지. 예? 그런데 전부터 생각한 일이지만 브라질에 지부를 결성하려 하네. 예? 지부를? 눈을 크게 뜨고 주조기요 씨는 되물었다. 그의 얼굴에 놀라는 빛이 떠올랐다. 해외 최초의 지부다. 아직 세대수는 적을지 모르나 남미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기질도 북미와 다르다. 남미는 북미와는 달리 하나의 독립된 지역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은 그 중심이 되는 나라다. 또한 그 편이 현지 동지들의 자각도 높아지고 무엇보다 단결도 강해진다고 생각하네. 주조는 지부 결성에 놀란 것이 아니었다. 최악의 몸 상태인데도 심하게 흔들리는 기내에서 브라질 강포를 깊이 생각하는 신이치의 집념과도 같은 사명감에 대한 놀라움이었다. 저녁 무렵 제트기는 공항에 착륙했다. 주위에 야자나무가 보였다. 여행사에서 받은 일정표에는 상파울루 도착이 오후 10시 45분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상파울루는 아니다. 기내방송에서 무언가를 설명했지만 여기가 어디고 무슨 이유로 착륙했는지 일행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여긴 도대체 어딜까? 신이치 뒷좌석에 앉아있던 야마다이라 추에이가 두리번거리며 옆에 앉은 아키즈키 에이스케에게 물었다. 아키즈키는 주위 승객에게 서툰 영어로 장소와 착륙 목적을 물었다. 오륙해 같은 질문을 반복하니 상대는 간신히 아키즈키가 무엇을 묻는지를 알았다는 듯 영어로 대답이 돌아왔지만 아키즈키는 그 의미를 잘 알 수 없었다. 그렇지만 포르투 오브 스페인과 가스라는 말은 가까스로 이해할 수 있었다. 아키즈키 에이스케는 손가방에서 영어 사전을 꺼내 찾아보았다. 미국 영어로는 가스에 가솔린이란 의미도 있다. 그리고 나서 세계 지도를 꺼내 포르투 오브 스페인을 찾았다. 그것은
남미 대륙의 베네수엘라 북동쪽 바다 위에 떠있는 트리니다드 섬의 중심 도시였다. 아키즈키는 즉시 옆좌석에 앉아있는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전했다. 선생님, 여기는 트리니다드 섬의 포트 스페인인 것 같습니다. 착륙한 건 아마 급유하기 위해서인 듯합니다. 그런가? 여기가 트리니다드 섬인가? 유럽에서는 콜럼버스가 발견했다고 일컫는 유명한 섬이다. 이윽고 제트기는 브라질을 향해 출발했다. 잠시 후 창밖은 밤의 어둠으로 감싸여 갔다. 그리고 기니아 고지에 이르자 기체의 흔들림은 점점 더 심해졌다. 승객 중에는 속이 좋지 않은 듯 안색이 창백한 사람도 있었다. 상파울루 시간으로 오후 11시 무렵에 제트기는 드디어 공항에 도착했다. 휴, 이제 겨우 상파울루에 도착했는가? 야마다이라 추에이가 이렇게 말하고 크게 하품을 했다. 그때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영어 방송을 듣고 아키즈키는 주조에게 말했다. 지금 기내 방송에서 여기는 브라질리아인데 어딘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착륙했다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 나도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윽고 다른 승객이 내리기 시작했다. 신이시 일행도 내렸지만 어디로 가면 좋을지 알 수 없었다. 터미널 빌딩 앞에 공항 직원이 서 있었다. 동양인의 얼굴이다. 주조가 일본어로 물어보았다. 우리들은 상파울루까지 갑니다. 어느 비행기를 타야 합니까? 담당자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시다면 옆 비행기입니다. 일본어였다. 모두 안심했다. 이번에는 프로펠러기로 하는 여행이었다. 일행이 상파울루에 도착한 것은 밤 1시 반이 지나서였다. 도착 예정 시간보다 2시간 남짓 늦은 시간이었다. 뉴욕과 상파울루의 시차는 플러스 2시간이므로 이동하는데 약 13시간이 걸린 셈이다.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이 공항 로비로 나오자 놀랍게도 위풍당당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불안하고 가슴 졸이던 여행인 만큼 일행의 마음에 반가움과 용기가 넘쳤다. 로비에는 20-30명이 늘어서 2개의 장대 사이에 붙인 가사를 보며 열심히 노래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래를 방금 배웠는지 리듬도 맞지 않았고 힘찬 노래소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미국에서는 마중 나온 사람이 거의 부인이었지만 이곳에서는 반수 이상이 남성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일본에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벗들이 햇볕에 그을린 빛나는 얼굴로 눈물을 글썽이며 익힌 하케가를 열심히 부르고 있었다. 더욱이 몇 시간 이전부터 기다렸다고 생각하니 사랑스러움이 북받쳐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신이치는 합장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말하고 벤치에 앉았다. 이미 심야였으므로 공항의 불은 대부분 꺼져 있었고 어둑어둑한 로비에서 대면하게 되었다. 남성들은 대개 양복 차림이었지만 모두 어색해 보였고 넥타이가 와이셔츠 칼라 위로 비어져 나온 사람도 있었으며 양복 단추를 전부 잠근 사람도 있었다. 동행 간부가 자기소개를 한 다음 신이치가 일어서서 인사했다. 심야에 도착한 것에 신경 쓰이던 그는 간결하게 감사의 말을 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밤도 이미 늦었으니 내일 다시 만납시다. 멤버 중에는 일본에서 격려한 적이 있는 몇 명의 청년이 있었다. 그중 한 사람에게 물었다. 먼 곳에서 오신 분은 몇 시간 정도 걸려서 왔는가? 버스로 서너 시간 정도입니다. 그분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 예, 시내 멤버 집에서 묵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선생님 일행의 호텔도 이쪽에서 확보해 두었습니다. 신이치 일행은 여행사를 통해 사전에 호텔을 예약해 두었으나 그 말을 듣자 그는 말했다. 그런가? 정말 고맙네. 그럼 오늘 밤은 그 호텔에서 묵자. 신이치는 현지 멤버의 호의를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적어도 하룻밤이라도 거기서 묵기로 했다. 일행은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다. 심야의 거리를 달려 새벽 3시 무렵이 되어서야 도착했다. 그곳은 방도 작은 검소한 호텔이었다. 방에 들어선 신이치는 거울을 보았다. 눈은 쑥 들어갔고 눈가에는 기미가 생겼다. 아차 싶었다. 브라질의 벗들이 그런 자기를 보고 걱정하지 않을까 그는 우려했던 것이다. 브라질에서는 4월을 묵을 예정이었지만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날은 불과 이틀밖에 없었다. 신이치는 그 사이에 해야 할 일을 차례차례 생각했다. 조용히 밤이 깊어가고 밖은 짙은 어둠으로 덮여 있었다.
그러나 그의 흉중에는 브라질 강포의 새벽을 열겠다는 뜨거운 투쟁의 불길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에는 두 팀으로 나누어 현지의 시찰에 나섰다. 기요 하라가스, 야마다이라 추헤이, 이시카와 유키오, 이 세 사람은 상파울루에서 북서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캄파나스의 도잔 농장을 견학했다. 한편 신이치는 주조 기요시, 아키즈케 에이스케와 함께 고차 산업조합 등을 시찰했다. 고차 산업조합은 상파울루 주고차 군의 일본인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당시 일본 청년들의 이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브라질의 농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었다. 일행은 저녁 무렵에 상파울루 시내에 있는 멤버댁에서 근행회를 가졌다. 근행이 끝날 무렵에 회합장은 동지들로 가득 찼다. 신이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업과 생활에 대해 질문해 갔다. 멤버 대부분은 전후의 농업 이민이었는데 그들의 생활은 결코 편안하지는 않았다. 4년 계약으로 농업에 종사했으나 배당받는 주거는 낡은 가축우리로 전기도 수도도 없었고 자고 있으면 뱀이 집안으로 들어온다는 사람도 있었다. 게다가 일단 흉작이 들면 빚만 남는다고 했다. 또 어떤 사람은 일본에서 농사를 짓다가 전 재산을 처분하여 상파울루에서 농사를 시작하려고 토지를 사 이주해 왔다. 그런데 실제로 와보니 구입한 토지는 등기되어 있지 않았다. 사기를 당한 것이다. 부득이 소작인이 되어 복숭아를 재배하고 감자를 심어보았지만 어느 것도 뜻대로 되지 않아 지금은 야채 재배를 시작했다고 한다. 각자의 이야기에서 브라질로 건너온 벗의 고생을 잘 알 수 있었다. 일본인이 계약 이민으로 처음 브라질에 이주한 것은 1908년의 일이다. 계약 이민 781명을 태운 가사토마루는 이해 4월 28일 고베항을 출발하여 52일간의 항해 끝에 6월 18일에 상파울루의 산토스항에 도착했다. 브라질에서는 1888년에 노예제가 폐지되었지만 그 대신 이주자가 노예 대우를 받는 일이 많았다. 1897년에 시작된 커피 국채 가격의 대폭락으로 심각한 불황에 빠져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농장도 적지 않았다. 더욱이 황열병이나 말라리아의 문제도 있어 이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유럽 각국은 이주를 억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상파울루의 커피 농장주들은 일손부적으로 고민하며 이전에 노예를 대신할 저임금 노동자를 구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상파울루를 시찰한 일본 공사가 그들의 대환영을 받아 하늘이 내린 낙향복토라고 일본 정부에 보고했다. 이후 브라질 이주가 시작되는데 이민자를 모집하는 상황새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었다. 상파울루는 지극히 비옥한 도시로 커피, 설탕, 면화, 미국 등의 경작에는 비료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기후는 남유럽과 거의 같으며 인종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평등의 권리를 갖는다. 이것은 마치 이 세상의 유토피아와 같은 인상을 갖게 하는 글이었다. 게다가 브라질이란 글자는 이미 쓰이고 있던 브라질도 아니고 브라질이라는 취음자를 사용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은 러일 전쟁 후 불황의 파도가 밀어닥쳐 해외 이주로 그 활로를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게다가 그때까지 해외 이주의 중심이었던 미국에서 반일운동이 일어나 정부가 미국 이주를 자숙했기 때문에 브라질은 희망의 신천지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것이다. 이주자는 미사역으로 장식된 브라질을 이 세상의 낙원으로 꿈꾸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여 고향으로 금이 환영할 것을 상상하며 사람들은 희망의 가슴 부풀리며 브라질로 건너왔다. 그리고 1932년에 만몽 개척이 시작되기까지 브라질은 일본 해외 이주의 주류가 되었던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했다. 인간의 삶이란 영악하게 속이고 어리석게 속는 유전의 갈등인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꿈을 안고 커피 경작지로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낙원과는 거리가 먼 비참한 생활이었다. 이주한 계약 노동자는 콜로노라 불렸으며 노동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다. 주거는 당장 침대부터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수도도 전기도 화장실도 없었다. 게다가 모래벼룩이라는 벼룩과 같은 벌레로 고생했다. 손톱에 기상하여 곤깨했으며 심하게 가려웠다. 또 농장 안에는 이주자를 이전의 노예와 똑같이 취급하여 채찍으로 몰아치면서 이름 대신에 1호, 2호라는 번호를 부르는 곳도 있었다.
이주자의 야반도주도 잇따랐지만 도망친 사람의 말로는 유량민이었다. 언제부터인지 이주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노래가 불리기 시작했다. 브라질은 좋은 곳이라 누가 말했나. 이민회사에 속아 지구의 반대편에 와보니 말로 듣던 극락, 눈으로 보니 지옥. 이럴 수가. 또 자신들을 이민이 아니라 기민, 버림받은 국민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가혹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해 고용 노동자에게 청부 작업자로 되고 마침내 독립하여 농장주가 된 사람도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콜로니아라는 일본 사회를 만들어 내게 이르렀다. 그러나 운명의 바람은 언제나 세차고 냉혹했다. 1930년 군사 쿠데타로 바르가스 정권이 탄생하자 국가주의 정책을 내세워 반일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반일로 말미암아 이민제한법이 만들어지고 더욱이 일본어 등 외국어의 교육과 출판물 발간도 금지되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다음해인 1941년 브라질은 일본과 국교를 단절, 1945년 6월에는 대일 선전포고를 했다. 이로써 1인들은 더 많은 쓰라림을 맛보게 되었다. 3명 이상의 1인 집회는 금지되고 개인의 자산도 동결되었다. 애써 개척한 토지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연이었다. 그리고 나서 맞이한 종전은 브라질 1인 사회에 예상하지도 못한 대혼란을 가져온 것이다. 브라질 1인 가운데 일본의 단파 방송을 통해 명확하지 않은 음성이긴 했으나 일본 패전의 뉴스를 들은 사람도 꽤 있었다. 그러나 한 명의 병사일지라도 황군의 항복은 용서할 수 없다고 배워온 사람들로서는 대원수 폐하의 항복은 결코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거기다 일본이 이겼다는 유언비어가 퍼졌다. 일본어 신문의 발간도 금지되어 정보가 차단된 브라질 1위는 이 유언비어를 믿게 되었다. 반면 패전을 믿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 패전 인식운동도 일어났다. 그리하여 1인 사회는 일본이 이겼다고 믿는 이른바 승리조와 패배를 인식하고 있는 패배조로 갈라져 동포끼리의 대립이 시작된 것이다. 그 승리조를 주도하던 곳이 신도연맹이었다. 그리고 신도연맹 관계자가 만든 조직인 특공대가 패전인식파 리더를 습격하는 테러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다. 이에 대해 패전인식파는 그들을 브라질에 해독을 끼치는 무리라며 테러의 단속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그것이 성과를 거두어 신도연맹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실시되지만 이것이 도리어 1인 전체를 배격하는데 박차를 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또 이 무렵 승리조가 퍼뜨린 유언비어가 1인들을 대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다. 종전 직후의 유언비어는 미국의 무조건 항복이라는 식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이윽고는 일본군의 브라질 진주나 브라질에서 일본인의 총퇴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유언비어를 배경으로 악질적인 사기가 횡행했다. 그 상징적인 예가 일본 돈 매매 사건이었다. 일본인은 브라질에서 모두 퇴각한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집과 토지 모두 팔고 다투어 그 돈을 일본 돈으로 바꾸려 했다. 게다가 이 무렵에 때를 맞춘 것처럼 일본 돈이 대량으로 나돌았고 그것이 매매되었다. 그런데 일본 돈은 화폐 개혁으로 이미 가치없는 휴지가 된 옛날 돈이었다. 그 구지폐를 간직하고 결코 올 리가 없는 귀국선은 몇 날 며칠 항구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속은 것을 알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사람도 나왔다. 시대의 혼란함을 틈타 동포를 희생물로 만든 악질적인 사기 사건이라고 해도 좋았다. 브라질 1인의 승리조와 패배조의 대립은 전후 수년간에 걸쳐 계속되었다. 그것이 수습되고 정식으로 이주가 재개된 것은 종전으로부터 7년 반이 지난 1953년 2월의 일이었다. 전후의 이민은 전전과 비교하면 환경도 조건도 구비되었고 이주하는 사람들도 엄선되었다. 또 돈벌이라는 의식이 희박해져 영주를 희망하는 입사직, 개척지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았다. 한편 농업 이주뿐 아니라 일본 기업이 진출하면서 기술 주도를 위해 이주하는 사람도 늘어 일본인은 브라질 사회의 온갖 분야에서 활약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일본계에 대한 신뢰도 차츰 깊어갔다. 이윽고 이웃 땅의 생활은 많은 고생이 뒤따랐다. 입식지에 따라서는 전전부터 거주한 입식자와 알력이 생기는 일도 있는 모양이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근행에 온 멤버와 말을 주고받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이나 신심 상황 거기에 개성과 인품까지 정확하게 파악해 갔다. 멤버 대부분은 최근 4, 5년 내에 일본에서 입회한 사람들이었으며 일본에서 조장 등 제1선 조직의 리더로서 쌓아온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 멤버가 중심이 되어 각 입석지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신심을 이야기하고 함께 창제하는 사람이 각지에서 한 명, 두 명 생기기 시작했다. 또 상파울루 시내에서 자담회도 정기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광선유포의 작은 싹이 브라질 대지에 싹트기 시작한 시대였다. 그곳에 제3대 회장에 취임한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이 브라질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지벗의 중심이 되어 활동에 힘써온 멤버는 뛸 듯이 기뻐했다. 그리고 전력으로 회장 일행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또 회장을 맞이하는 이상 상파울루의 전 학현을 총직결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아직 연계를 취하지 못한 동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 그들은 지혜를 짜내어 회장 일행의 방문을 알리고 광고를 일본어 신문에 내기로 했다. 그 광고는 예상외로 큰 효과가 있었다. 신문에 발표된 연락처로 전혀 모르는 멤버에게 잇따라 연락이 왔던 것이다. 버틀은 크나큰 기쁨과 기대로 부푼 가슴으로 회장 일행의 브라질 입국을 기다렸던 것이다. 신이치는 멤버의 보고를 다 듣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금 브라질은 마침내 광선유포의 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번에 브라질의 해외 첫 지부를 결성할 생각으로 왔습니다. 참석자들로부터 놀라움과 감탄의 소리가 새어나왔다. 브라질은 세계 강포 개척자의 사명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야말로 그 개척자입니다. 개척에는 당연히 시련과 노고가 뒤따르는 법입니다. 그러나 신이치는 멤버의 보고를 다 듣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금 브라질은 마침내 광선유포의 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번에 브라질의 해외 첫 지부를 결성할 생각으로 왔습니다. 참석자들로부터 놀라움과 감탄의 소리가 새어나왔다. 브라질은 세계 강포 개척자의 사명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야말로 그 개척자입니다. 개척에는 당연히 시련과 노고가 뒤따르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낸다면 행복의 낙원이 이 브라질에 넓혀집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일가의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광포의 길을 열어갑시다. 신이치는 이렇게 말하며 버틀을 격려했다. 그날 밤 일행은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호텔로 옮겨 거기서 지부 결성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 각지에 흩어져 있는 멤버의 수를 계산하여 어디에 지구를 만들 것인지, 누구를 중심자로 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협의가 끝난 것은 심야였다. 신이치의 육체적 피로는 이미 한계를 넘어 현기증마저 느꼈다. 그러나 그는 가방에서 편지지를 꺼내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달렸다. 일본의 동지에게 보내는 격려의 편지였다. 편지는 몇 통이나 이어졌다. 그는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지만 마음에는 은사 도다 주세이를 대신해 브라질 대지를 밟고 광포 개척의 괭이를 휘두르는 기쁨이 맥동하고 있었다. 그 환희와 투혼이 광선유포를 호소하는 정열 넘치는 외침이 되어 펜은 편지지 위를 달렸다. 어느 지부장에게는 이렇게 썼다. 지금 나의 마음은 이 몸을 버릴지라도 도다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 광포를 총마무리하겠다는 심정일 뿐입니다. 그것을 위해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대인재입니다. 부디 대형도 나와 함께 최후까지 용감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 주실 것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나를 대신해서 지부의 전 동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동지는 이때 신이치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알 리 없었다. 그러나 훗날 그것을 알게 된 벗은 감내에 목매어 주먹을 쥐며 공전의 맹세를 새롭게 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성실한 행동 외에는 없다. 다음 날 10월 20일은 좌담의 날이었다. 장소는 동양인 거리 한 모퉁이에 있는 레스토랑 2층이었다. 그곳은 샤플로라라고 불리며 1인들의 모임이나 회합에 사용되고 있었다. 개회는 오후 1시였지만
정오가 되기 전부터 멤버는 335 회장에 모여들었다. 누구나 기쁨으로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 그 중에는 1500km나 떨어진 지역에서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사흘 밤낮으로 달려온 벗도 있었다. 개회 30분 전에는 회장에 준비된 수십 개의 좌석이 사람들로 메워지고 뒤편에는 서 있는 사람도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이 회장의 모습을 나타내자 뜻밖의 박수가 일제히 쏟아졌다. 대부분 기댈 동지도 없이 도시에서 떨어진 입식지에서 희미하게 신심의 등을 밝혀온 사람들이었다. 회장이신 야마모토 선생님이 일부러 여기까지 와주셨다. 우리들의 선생님이 브라질에 오신 거야. 모두 그렇게 생각하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이렇게 중얼거리는 부인도 있었다. 어머, 도다 선생님의 모습이 보이질 않네. 나중에 오시는 걸까? 곁에 있던 부인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몰랐어요. 도다 선생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야마모토 선생님이 제3대 회장이 되신 거예요. 당시 브라질의 통신 사정이 나빠 일본에서 보내는 우편물이 상파울로 시내에 도착하려면 3개월이나 걸렸다. 게다가 거기서 더 멀리 떨어진 입식지에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일도 흔히 있는 일이었다. 지금까지 동지와 만날 기회가 없었던 그러한 멤버 중에 도다의 서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신이치는 회장 정면에 서자 가볍게 인사하고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신이치는 여기서는 많은 시간을 질문회로 할애했다. 농업 이주자로서 브라질에 건너와 기둥처럼 의지할 간부도 상담할 상대도 없이 필사적으로 활로를 찾으려는 벗에게 적절한 지도와 격려의 손을 뻗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자, 무엇이든 좋으니 자유롭게 질문해 주십시오. 나는 그것을 위해 왔습니다. 그가 말하자 당장에 4~5명의 손이 올라갔다. 모두 이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질문은 살아가는데 절실한 문제였다. 40이 넘은 한 장년부가 군인과 같은 어조로 긴장하여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군대가 아니니까 모두 동지며 가족이니 댁에서 편히 쉬고 있다는 그런 기분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웃음이 터졌다. 그을린 장년의 얼굴에도 티 없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질문은 새롭게 시작한 채소 재배에 실패하여 빚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물었다. 흉작이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후 탓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같은 채소를 재배해 성공한 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흉작입니다. 비료의 문제는 없습니까? 상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재배 방법에 문제가 없습니까? 토양과 품종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는 신이치의 질문에 거의 만족하게 대답할 수 없었다. 이 사람은 분명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하는데 방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힘찬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먼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왜 흉작으로 끝났는지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가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참고하는 것도 좋겠지요.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충분한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진지하게 승부에 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연구와 고민이 뒤따릅니다. 그것을 게을리하면 성공은 없습니다. 신심하고 있으니 자기 반만은 저절로 풍작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불법이란 최고의 도리입니다. 따라서 신심의 강성함은 남보다 몇 배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에너지를 솟게 해주는 원천이 진지한 창제입니다. 또한 서원의 창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서원 말입니까? 청년은 물었다. 모두 처음 듣는 말이었다. 신이치는 답했다. 서원이란 스스로 맹세를 세워 원해가는 걸 말합니다. 기원이라 해도 스스로의 노력을 게을리하며 그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기원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종교라면 인간을 그릇되게 만드는 종교입니다. 니치렌 불법의 기원은
본래 서원의 창제입니다. 그 서원의 근본은 광선유포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이 브라질의 광선유포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이 일에도 반드시 훌륭한 실증을 보이겠습니다. 부디 최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결의의 창제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본래의 기원입니다. 그 위에 매일 자신이 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명확히 정하고 하나하나 성취에 기원하며 도전해가는 겁니다. 그 진지한 일념에서 지혜가 솟고 창의와 연구를 할 수 있어 그것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즉 결의와 기원 그리고 노력과 연구가 갖춰져야 비로소 인생의 승리가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한미천 잡으려 한다거나 손쉬운 돈벌이를 기대하는 건 잘못입니다. 그것은 신심이 아닙니다. 관념입니다. 일은 생활을 받쳐주는 기반입니다. 그 일에서 승리의 실증을 보이지 않으면 신심 즉 생활의 원리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안이한 자세는 일체 배제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결의로 전혼을 기울여 일에 몰두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의 눈에는 결의가 넘쳐 흘렀다. 신 씨는 농업 이주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속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안이함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적은 내 안에 있다. 역경에 처하면 처할수록 인생의 승부를 낼다라고 정하고 끝까지 도전해가는 것이다. 거기에 어본전의 공력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역경은 또한 불법을 증명하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질문회가 거의 끝날 무렵 신이치는 회장의 맨 뒷줄에서 몇 번인가 손을 들었다가 내리는 부인이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 부인에게 말을 건넸다. 30대 중반 정도로 생각되는 아주 야인 얼굴의 부인이었다. 무언가 질문이 있으시군요.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힘없이 일어나 말했다. 저의 남편은 병으로 먼저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부인의 가족은 계약 노동자로 입식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러나 한 집안의 기둥을 잃은 지금 이미 농사를 계속할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아직 어린 자녀 몇 명이 있었다. 차라리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같은 입식지의 학회원한테 불법 이야기를 듣고 일주일 전부터 신심을 시작했다. 그러자 상파울루 시내의 공장에 일자리가 생겼다. 게다가 살집도 제공해 준다고 했다. 그러나 아이를 데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타국 땅에서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 불안에 견딜 수 없습니다. 제가 업이 깊다는 건 절실히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니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 걱정입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신심을 하는 이상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그것을 위한 불법입니다. 게다가 당신이 지금 불행한 처지에 놓여 괴로움을 겪는 것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존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수겁 같은 것에 얽매여 비참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일체가 패배입니다. 부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신씨를 보았다. 그녀는 소개사인 학계원한테 남편과 사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과거새 죄를 저질러 나쁜 수겁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배웠던 것이다. 확실히 불교에서는 남에게 악을 행했기에 악의 가보를 얻어 불행한 인생을 걷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한다. 그러나 그뿐이라면 인간은 과거새의 죄를 모르는 만큼 막연한 불안을 안고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또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으로 되어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 니시렌 대성인의 불법은 이러한 표면적인 인과응보의 틀을 부수고 근본의 인과를 밝히고 구원 원처에 본래 갖춰져 있는 청정한 생명으로 되돌아가는 방도를 교시하셨다. 그 방도가 지용의 보살의 사명을 장악하고 광선유포에 살아간다는 것이다. 신이치는 말했다. 불법에는 원겸어업이란 것이 설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불도 수행의 공덕으로 행복한 환경에 태어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원해서 불행한 사람들 가운데 태어나 묘법을 홍통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여왕처럼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생활하던 사람이 신심으로 행복해졌다면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들고 가난하여 주위에서 깔보던 사람이 신심으로 행복해지고 사회의 리더가 된다면 불법의 위대함을 훌륭하게 증명하게 됩니다. 모두 신심하고 싶다고 생각하겠지요. 가난하고 몹시 고생하던 사람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면 생활고로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병으로 괴로워하던 사람이 힘을 되찾아 건강해진다면 병을 앓는 벗에게 용기의 등불을 밝힐 수 있게 됩니다. 또 가정불화로 울던 사람이 활락의 과정을 구축해 간다면 가족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사별하고 게다가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 땅에서 당신이 행복해지고 훌륭하게 아이들을 키워낸다면 남편을 잃은 모든 부인들의 귀감이 됩니다. 신심을 하지 않는 사람도 당신을 따르고 당신에게 지도를 받으러 오게 됩니다. 즉, 고뇌가 깊고 클수록 훌륭하게 불법의 공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수겁이란 사명의 이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가난한 김양식업자의 아들입니다. 몸이 병약하여 폐병을 앓으면서 도다 선생님과 함께 사업의 도산이라는 괴로움도 맛보았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맛보았기 때문에 민중의 리더로서 이렇게 광선유포를 지휘할 수 있는 겁니다. 부인은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참석자의 얼굴에 차츰 홍조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모두 고생의 고생을 거듭하면서 나날이 허덕이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신이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컵에 물을 마시고 더 한층 힘주어 말했다. 여러분은 각자의 사정으로 우연히 이 브라질에 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용의 보살로서 브라질 광선유포를 위해 이 나라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이곳에 영원한 낙토를 구축하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아니, 니치렌 대성인께서 보내신 분들입니다. 이 위대한 지용의 보살의 사명을 자악하고 광선유포에 살아갈 때 흉중에 있는 구원의 태양이 빛나 과거의 재장은 이슬처럼 사라지고 대환희와 행복의 유유한 인생이 열려가는 겁니다. 당신의 괴로움도 불법의 깊은 눈으로 본다면 본래는 부유하고 훌륭한 여배우가 무대에서 비극의 여주인공을 연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생활이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인생 극장의 무대 위에서도 해피엔드로 끝나는 스토리입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내가 단언해 두겠습니다. 훌륭한 여배우가 비극의 여주인공을 즐겁게 연기하듯 당신도 당당하게 그 슬픔의 수렁에서 일어서는 인간혁명의 대드라마를 연기해 주십시오. 사람은 모두 인생이라는 벌판을 나아가는 개척자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개척해 일구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심이라는 괭이를 휘둘러 행복의 씨앗을 뿌리며 끈질기게 노력하는 겁니다. 광선유포를 위해 흘린 땀은 주옥과 같은 복운이 되어 영원히 당신을 장엄하게 해갑니다. 아무쪼록 브라질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신이치가 이야기를 끝내자 부인은 예 하고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기치 않던 박수가 터졌다. 그것은 신이치의 지도에 대한 공감의 박수이기도 했고 부인의 발심을 축복하는 박수이기도 했다. 다시 두세 명의 질문을 받은 후 드디어 지부의 결성을 발표했다. 해외 최초의 지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이번에 브라질의 지부를 결성합니다. 신이치가 말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자담회는 사실상 제1회 브라질 총회였으며 또한 지부 결성식이 되었다. 더욱이 상파울로, 캄파나스, 아르자의 3개 지구의 결성이 발표되었다. 지부장, 부인부장에 취임한 것은 트랜지스터 라디오의 생산, 판매 회사를 경영하는 부부였다. 또 남자분은 고노 에이지라는 음악대 출신의 청년이 그 중심자가 되었다. 신이치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를 끝냈다. 브라질은 해외 강포의 선두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무한한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화와 행복의 개척자로서 아무쪼록 저를 대신해 브라질 강포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가 일었다. 낡은 양복을 거친 개척자들의 그을린 얼굴에 뜨거운 맹세의 눈물이 빛났다. 브라질이라는 벌판에서 지금 광포의 태양은 분명히 떠오른 것이다. 자담회가 끝나자 한 남성이 멤버와 함께 야마모토 신시 곁으로 왔다. 의젓하고 풍채가 좋은 신사였다. 그는 자담회에서 시종일관 가슴을 뒤로 젖히고 험상궂은 표정으로 무언가를 관찰하듯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신이치도 마음에 걸렸던 인물이었다. 그는 상파울로에서 가까운 어느 지역의 일본인의 회장이었다. 이거 오늘은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밤에 홍조를 띠며 신씨에게 말했다.
브라질에서도 일본에서 많은 종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전시 중에는 일본의 어떤 종교단체에 들어가 있었죠. 하지만 결국 속았습니다. 한 거라고는 저 전쟁을 찬미했던 것과 사람들에게 교묘히 달라붙어 돈벌이를 한 것뿐입니다. 교단의 간부는 돈을 많이 내면 뻔질나게 와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지만 내는 액수가 적으면 노골적으로 싫은 얼굴을 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손길도 뻗치려 하지 않았지요. 종교란 본래 자비를 갖고 모든 사람에게 봉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지경입니다. 일본의 종교 타락은 이 브라질에서는 차마 눈뜨고 못 볼 정도입니다. 죄송스럽게 그지없는 말씀입니다만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실은 당신들도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쭉 듣고 있었습니다. 신이치는 그 사람에게 상냥하게 말했다. 뭔가 의견이 있으시면 어떤 거라도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감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듣고서 이건 진짜다,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창가학회에 대해서도 다른 데서도 듣고 있었죠. 회원회에는 모두 부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학회는 폭력 종교인이 널리 퍼지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해온 타 교단의 간부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 해합에 와보고 창가학회가 정말로 민중을 구제하려는 올바른 종교라는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신심하고 싶습니다. 그 신사는 예리한 눈을 빛내며 신이치 얼굴을 꼼짝 않고 주시했다. 신심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당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신이치의 답에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상당한 결의라고 말씀하신다면 올바른 종교는 반드시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내하는 각오 없이는 신심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은가요? 상대는 일본인의 요직에 있는 사람이다. 대개는 입회를 신청하면 분명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신이치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신심에 특별한 길은 없다. 적당한 결의로 신심을 시작하면 사소한 일로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신앙을 버린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도리어 본인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장녀는 결연한 어조로 말했다. 물론이지요.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지면 올바른 것에 배척되고 비난이나 중상을 당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물며 학회의 세력이 강해지면 두려움과 질투에서 더욱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브라질 1인 사회에서 동포끼리 서로 발목을 잡는 일은 흔히 있습니다. 본래 자신들이 이방인이고 약한 입장에 있다는 의식 때문일지도 모릅니다만 금방 권력과 결탁해 그 힘을 빌어 쫓아내려 합니다. 한심하기 그지없죠. 그러니 학회가 나를 만난다는 건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주위에서 나쁜 종교만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바른 신심을 하고 싶습니다. 그는 진지했다. 알았습니다. 굳건한 결의를 갖고 계시면 입회하여 단단히 신심에 힘써 주십시오.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내민 신이치의 손을 그는 강하게 쥐었다. 신이치는 그 장년의 견식을 높이 평가했다. 종교의 첫 번째 사명은 고뇌하는 벗을 구제하는 데 있다.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에게 구제의 손길을 뻗쳐야 진실한 종교이다. 학회는 이 고뇌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일본 국내에서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언제나 학회는 가난뱅이와 병자들의 단체라고 말해왔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 장년이 종교 본래의 사명에 비추어 창가학회야말로 진실한 종교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참으로 탁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야마모토 신이치는 신임 간부 대표를 일본 요리집에 초청하여 새로운 브라질의 출발을 축하하며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그는 강포 신천지의 미래를 담당할 벗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었던 것이다. 신이치를 둘러싸고 화기애애한 대화의 꽃이 피었다. 그는 남자부 중심자가 된 고노 에이지에게 말을 건넸다. 섬세한 인상의 청년이었다. 자넨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예, 트럼펫을 불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힘들겠군. 그런데 포르투갈어를 할 줄 아는가? 일본에서 2-3개월 포르투갈어 교실에 다녔기에 조금은 압니다. 그 정도라면 광포에 이미 되지는 않겠군. 단단히 공부해서 마스터하게. 그게 자네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기 때문이야. 신이치는 일본에서 이 청년을 몇 번이나 만나 격려한 적이 있었다. 고노는
일본에서는 음악대원으로 활약하는 한편 남자부 반장으로 활동에 힘써왔다. 그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었다. 그것은 재즈 연주자가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재즈라면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 무렵 일본에서는 아직 음악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노는 자신이 뜻하고 있는 재즈가 과연 강선유포와 어떻게 이어질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장래의 진로에 대해 고민한 끝에 청년부 실장이었던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지도를 받았던 것이다. 그때 신이치는 말했다. 재즈가 진정 자네의 마음을 울리고 꼭 하고 싶다면 도전해보는 거다. 설령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자신의 일념 속에 광선유포가 있다면 인생의 경험은 모두 되살아난다. 불법에는 헛됨이 없네. 고노의 마음은 정해졌다. 재즈를 본격적으로 배우려면 본토인 미국으로 건너갈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미국에 건너갈 비용이 없었다. 알아보니 브라질로 건너가는 사람에게는 대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먼저 브라질로 갔다가 그 후에 미국으로 들어가자는 생각을 했다. 고노가 배로 요코하마 항구를 출발한 것은 신이치가 회장에 취임한 지 2개월이 지난 7월 중순의 일이었다. 그리고 9월 상순에 상파울로에 가까운 산토스항에 도착한 것이다. 상파울로에 온 고노 에이지는 동양인 거리를 걷고 있다가 가슴에 하케 배치를 단 청년을 만났다. 그 청년에게 고노는 야마모토 회장이 곧 상파울로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그도 회장을 맞이할 준비에 가담했다. 멤버에게 하케가를 가르치고 공항에서 지휘를 했던 것은 이 고노였다. 신이치는 고노를 앞에 두고 생각했다. 그의 진정한 사명은 이 브라질의 광포에 있었던 게야. 문제는 언제 그가 그것을 장악하는가다. 신이치가 포르투갈어를 습득하라고 한 것도 고노가 그 사명을 하루라도 빨리 장악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전원의 식사가 끝날 무렵 신이치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앞으로 브라질의 강포는 비약적으로 진전될 겁니다. 간부로서 중요한 건 자신이 꽃이 되고 열매가 되려는 게 아니라 뒤따라오는 동지를 위해 브라질의 흙이 되겠다는 결의입니다. 그리고 하케와 함께 광포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훌륭함을 모두에게 전하는 겁니다. 똑같은 물 한 방울이라도 나뭇잎에 이슬이 된다면 덧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대해의 물은 세계를 감쌉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해와 같이 넓혀 경애를 열어가는 게 광선유포의 단체인 하케입니다. 또 여러분 자신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케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결의하는 겁니다. 모두를 이끌어가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태전하여 동지를 배신한다면 그 죄는 무겁습니다. 장차 하케의 앞길에는 유무형의 압박도 있겠지요. 하케의 단결을 교란시키는 움직임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실현에 단련되어야 진짜의 불법자입니다. 영광의 인생입니다. 홋카이도의 개척자 요다 벤조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대장부가 마음을 정한 북해 바람아 불태면 불어라 파도야 칠태면 치라. 여러분도 아무쪼록 이런 기계로 끝까지 광포의 길을 열어나가 황금과 같은 개척의 시를 써주십시오. 신이치는 음식에 거의 손을 대지 못했다. 극심한 피로가 그의 식욕을 빼앗은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상쾌했다. 이 브라질에서 사력을 다해 미래의 대발전을 위한 쐐기를 박았다는 충실감이 그의 전신에 흘러넘치고 있었다. 다음 날 10월 21일은 브라질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다. 오전 11시 반에 20-30명 정도의 멤버의 전송을 받으며 일행은 팬 아메리칸 항공사 사무실 앞에서 버스로 캄파나스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에 도착하니 출발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비행기는 오후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이륙할 수 있었다. 하늘을 밤의 어둠이 감쌀 무렵 기차는 급유하기 위해 한 번 착륙했다. 콜롬비아의 보고타, 현재 산타페 데 보고타에 있는 엘도라도 공항이었다. 잠시 대합실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공항은 한산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혼자 건물 밖으로 나가보았다. 올려다보니 하늘 가득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공항의 이름인 엘도라도는 신대륙에 있다는 전설상의 황금향을 말한다. 그 아름다운 은빛 하늘을 보고 있으니 이곳은 확실히 황금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신이치는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의 소설
캉디드에서 엘도라도라는 남미 오지의 불가사의한 나라가 묘사되어 있던 것을 생각했다. 그곳은 어린이가 금으로 된 옷을 입고 돌 던지기에 보석을 사용하며 놀고 있는 풍요로운 나라였다. 그리고 물질적인 면에서만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왕부터 시골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툴 줄 모르고 소송도 없으며 재판소도 감옥도 없었다. 요컨대 물질보다도 인간의 마음이 풍요로우며 신뢰와 선의로 가득 찬 나라로서 볼테르는 묘사하고 있다. 실로 정신의 풍요로움 없이 황금향은 없다. 시니치가 지금 행하려는 광선요포란 바로 인간혁명을 기축으로 이 현실 사회에 황금향을 건설하는 일이었다. 지금 콜롬비아의 동지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언젠가 이 천지에도 지용의 용자가 출현해 난무할 때가 반드시 온다. 아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제목을 부르고 있었다. 시니치는 그 후 콜롬비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며 한 민간인으로서 친선 외교에 힘썼다. 그리고 30년 후인 1990년에는 콜롬비아와 우정의 신뢰의 증거로 일본에서는 최초로 공개된 세계 최대급의 에메랄드 원석 등 비보 517점을 제공받아 도쿄 후지 미술관에서 콜롬비아 대황금전을 개최하게 된다. 나아가 3년 후인 1993년에는 시니치가 콜롬비아를 정식으로 방문하여 지부를 결성했던 것이다. 야마모토 시니치 일행이 탄 비행기가 뉴욕 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22일 밤 2시가 넘어서였다. 상당히 연착되었다. 공항에는 아오타 스스무와 마사키 나가야스 그리고 유키코 니시노 등 뉴욕 대포가 마중 나와 있었다. 시니치는 벗의 얼굴을 보자 미소를 띠며 말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찬 시니치의 목소리를 듣고 멤버는 안도했다. 야유였지만 기백이 넘치는 그의 모습을 보자 용기가 솟았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주먹밥입니다만 유키코 니시노가 이렇게 말하며 작은 꾸러미를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신경을 써주니 그 진심이 고맙군요. 일행은 호텔에서 그것을 먹었다. 매실장아찌를 넣은 주먹밥은 대단히 맛있었다. 그리고 약 10시간 후에 시니치는 뉴욕을 떠나 오후 2시 반에는 로스안젤레스에 도착했다. 이 얼마 되지 않는 뉴욕 체제 기간 중 상당 시간을 할애하여 로스안젤레스 지부의 결성을 협의하고 신중하게 인사를 검토했다. 로스안젤레스 공항에서도 20-30명의 버시 학회가를 합창하며 맞아주었다. 시니치는 열창하는 버틀 앞에 서서 함께 노래하기 시작했다. 멤버의 노랫소리는 몇 번이나 중간중간 끊겼다. 해장을 맞이한 기쁨은 눈물로 복받쳐 목이 메었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도 잇따라 멤버들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다. 대부분의 버틀은 공항에 처음 온 사람들이었으며 넓은 터미널 빌딩 안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늦어버린 것이었다. 당시는 대부분이 배로 십수일씩 걸려 미국으로 건너와야 했기 때문에 공항은 멤버들에게 전혀 낯선 장소라고 해도 좋았다. 공항에 출발 로비와 도착 로비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합창이 끝나자 시니치는 멤버에게 이야기했다.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이때 시니치를 둘러싸던 버스의 뒤쪽에서 선생님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인파를 밀어헤치듯 한 부인이 남성과 함께 시니치 앞으로 다가왔다. 선생님, 남편을 데려왔습니다. 부인이 씩씩하게 말했다. 잘 왔어요. 시니치는 미소로 답했다. 그녀의 이름은 다카의 하나무라라고 했다. 작년 봄에 학회 본부에서 시니치가 격려했던 여성이었다. 그녀는 몇 년 전에 미국으로 건너가 그럭저럭 신심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친정에 다녀가려고 일시 귀국하여 어머니와 함께 본부를 방문했던 것이다. 그때 시니치는 이렇게 약속했다. 나도 내년 10월쯤 미국에 갈 생각입니다. 거기서 다시 만납시다. 시니치에게 미국 방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깜짝 놀랐다. 학회 최고 간부가 미국까지 와준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때 남편이 아직 입회하지 않은 것을 시니치에게 털어놓았다. 그럼 미국을 방문했을 때 남편과 함께 찾아뵈어도 될까요? 예, 부탁드립니다. 이후 1년 반의 세월이 흘렀다. 다카의 하나무라는 뒤에 있는 남편을 소개했다. 남편인 미치아키입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회장인 야마모토입니다. 시니치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악수를 나누었다. 남편은 놀란 듯 그저 시니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럼 자담회에서 또 만납시다.
신씨는 웃는 얼굴로 말하자 마치아키 하나무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혹해 있던 것이다. 그는 창가학회에 대해 어딘가 수상쩍다는 기분이 들었다. 아내가 그 학회 회장과 만난다고 하여 마지못해 공항에 왔다. 그러나 실제로 만나보니 예의 바르고 정하는 느낌의 청년이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권위적인 교조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 게다가 어딘지 끌리는 데가 있었다. 그는 그 사이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편견으로 날조된 일부 매스컴의 보도와 소문을 토대로 학회의 이미지를 만들어간다. 게다가 일단 선입관이 생기면 공정한 눈으로 평가를 내릴 수 없게 된다. 그것을 없애는 것은 신앙으로 도야된 인격의 광채이다. 인격의 빛, 남은 악의 증상을 뒤집고 중상을 뒤집고 진실을 응변으로 말해준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신씨는 공항에서 호텔로 가자마자 자담회로 가기 전에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간부로 등용할 주요 멤버들을 만났다. 이날의 자담회 장소는 일본 거리인 리틀 도쿄에 있는 선 빌딩이었다. 신이치가 회장에 도착하자 접수하려고 서 있는 젊은 여성이 긴장된 얼굴로 인사했다. 수고하십니다. 신씨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피곤하군. 녹초가 될 것 같아요. 그녀의 얼굴에도 미소가 떠올랐다. 그 말에서 인간적인 따스함을 느꼈던 것이다. 해합장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정면에는 하얀 천으로 덮인 연단이 놓여 있었다. 그 뒤에는 도다 조세의 사진이 걸리고 단결이라는 문자가 붓으로 씌어 있었다. 신이치가 7개의 종의 미래 구상을 발표하고 도다가 서거한 슬픔에서 동지가 일어섰던 저 1958년 5월 3일 춘계 총회의 실내 장식을 본뜬 것이다. 그리고 단결이라는 문자 좌우에는 성조기와 일장기가 장식되고 연단 옆에는 소나무 분재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붓으로 나후 로스안젤레스 걸기대회라고 쓰인 현수막이 흔들리고 있었다. 성조기를 제외하면 실내 장식은 전부 일본과 같다. 준비를 맡은 멤버가 거의 일본인이었기에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의 기세와 기쁨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뭐든지 일본을 따라 획일화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앞으로는 그 나라의 전통이나 문화, 사람들의 감각을 살려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 신씨는 생각했다. 그렇다고 해도 이 해합을 성공시키려고 준비해 힘써온 멤버들의 기계가 실내 장식에서 느껴졌다. 신씨는 그 기계가 기뻤다. 로스안젤레스는 동지의 수도 많고 일본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취하며 자담회도 꽤 활발하게 열렸다. 그렇다고는 해도 멤버 가운데 특별히 훌륭한 리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각자의 체험을 통해 열심히 신심에 힘쓰면 반드시 공덕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체험은 100만 마디의 이론보다 낫다. 그 체험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활동에 힘써온 것이다. 여기서도 활동의 주력은 미국인과 국제결혼하여 미국에 건너온 일본계 부인이었다. 로스안젤레스 멤버로 가즈코 에릭이라는 간호사로 일하는 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1954년 8월에 일본에서 입회했다. 모친이 신심하여 중풍을 극복한 것이 입회 동기였다. 다음에 그녀는 미국 방송국에서 일하는 미국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할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남성의 모친이 결혼을 맹렬히 반대했다. 그의 모친이 가즈코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녀는 영어를 몰랐다. 부탁한 번역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다. 아들이 잽, 미국인이 일본 사람을 멸시해 부르는 말 잽과 결혼하다니 당치도 않다. 전쟁 중 적국이었던 일본에 대한 분노가 아직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가즈코도 지지는 않았다. 편지를 받자마자 즉시 답장을 써 그것을 번역하는 이에게 맡겨 영문으로 바꿨다. 당신의 지시 따위는 받지 않아. 시끄러워 양키. 며느리가 될 일본인 여성과 시어머니가 될 미국인 여성 사이에 미일 전쟁은 아직 계속되고 있었다. 남편은 결혼 수속을 끝내고 먼저 귀국했다. 가즈코는 미국의 입국 허가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결핵에 걸린 것이 밝혀져 입국은 허용되지 않았다. 당시 결핵은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었다. 간호사인 그녀는 결핵이 어떤 병인지 잘 알고 있었다.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그녀는 꺾이지 않았다. 내겐 신심이 있어. 가즈코는 맹렬히 신심에 멸려했다. 홍교와 벗에 격려해 분주했다. 시어머니와 편지로 하는 심한 공방전은 그 후에도 당분간 계속되었다.
그러나 편지 교환을 통해 시어머니는 가즈코가 간호사임을 알고 태도가 급변했다. 시어머니도 오랫동안 간호사였던 것이다. 빨리 병을 고치고 미국으로 오세요. 시어머니가 마음을 열고 결혼을 허락해 준 것이다. 그 편지에 가즈코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어번전의 공력을 실감하니 마음 깊숙이 감사하는 마음이 솟구쳐 올라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결핵은 날로 쾌유되어 갔다. 결국 출국 수속을 하며 가나가현의 미 육군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았다. 병세는 매우 좋아졌지만 완치되지는 않았다. 그곳에서 미군기로 하와이를 경유하여 샌프란시스코 근방의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여기서 낫지 않으면 미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없었다. 의사는 가즈코 에릭에게 약 1개월의 입원이 필요하며 경비로 약 $500가 든다는 것을 알렸다. 그녀가 가진 돈은 전부 $150였다. 앞서 미국으로 돌아간 남편은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어 그 돈을 두 사람의 신혼여행에 매우 중요한 자금이었다. 도저히 1개월 이상 입원할 수 없어 신심으로 일주일 안에 반드시 완치하고야 말겠어. 에릭은 병실에서 결연히 창제에 힘썼다. 그리고 이 병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심을 가르치자고 결의했다. 그러나 영어를 할 줄 모르는 그녀는 영어 사전을 찾아가며 카드에 홍교하기 위한 단어를 잇따라 써나갔다. 그것을 가지고 병원 정원으로 뛰어나가 갑자기 외쳤다. Listen, 들어주세요. 정원에 있던 사람들이 아연해하는 얼굴로 그녀에게 시선을 집중했다. 남묘호랭개교 No.1 If you want to go home, speak 남묘호랭개교. 그녀는 남묘호랭개교는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만약 태어나고 싶거든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르십시오라고 말할 작정이었다. 부끄러움도 체면도 없었다. 학회원으로 주의해야 할 상식도 사회성도 안중에 없었다. 있는 것이라곤 하루빨리 결핵을 완치하여 퇴원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병실로 돌아와서는 또 필사적으로 창제하며 마음으로 염원했다. 어번저님 듣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 40-50명에게 하종하고 왔습니다. 열심히 불도 수행에 힘쓰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 반드시 일주일 안에 퇴원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전 $150밖에 없어요. 병원비는 $125 이내로 해주세요. 나머지 $25는 퇴원한 후 방을 빌릴 돈이니까요. 그녀는 진지했다. 매일 창제와 이 비상식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홍교에 몰두했다. 정확히 일주일째 검사 결과가 나왔다. 기원한 대로 퇴원하게 되었다. 그녀는 뛸 듯이 기뻤다. 그리고 치료비를 정산하니 놀랍게도 $150였다. 마중 온 남편과 함께 병원을 나오려 하자 병실 창문으로 모두가 몸을 내밀고 부르고 있었다. 그녀는 헬로 헬로 하며 기쁨에 넘쳐 깡충깡충 뛰며 손을 흔들었다. 병실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소리쳤다. Please tell me the magic word. 그 불가사의한 말을 가르쳐주세요. 오케이. 가즈코 에릭은 제목을 로마자로 종이에 써서 각 병실마다 나눠주면서 강한 어조로 말했다. Speak, go home. 그녀는 이걸 부리면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었으나 과연 이것이 얼마나 전달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아무튼 염원이 이루어져 떳떳하게 미국의 대지를 밟은 에릭은 이 체험을 원동력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열심히 활동에 주력했다. 로스앤젤레스에는 이러한 부인들 외에 장년부 몇 명과 유학생이 있어 서로 격려하면서 활동하고 있었다. 오후 6시 반 썬빌딩에서 로스앤젤레스 지부의 결성식인 역사적인 좌담회가 시작되었다. 여기서도 야마모토 신이치는 질문의 중심으로 좌담회를 진행했다. 역시 피하지 않은 남편의 문제와 병이나 생활고 문제가 많았다. 신이치는 때때로 유머를 섞어가며 다정하게 감싸안듯 질문에 답해갔다. 100명이 좋게 넘는 좌담회였지만 온화하고 따뜻한 분위기에 감싸여 있었다. 모두 안심했는지 뜻밖의 출신지의 사투리가 튀어나와 장내는 폭소가 소용돌이치는 광경도 보였다. 낯선 타국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그곳은 오아시스이자 안온한 정원이었다. 신이치는 질문이 대강 끝나자 혼신의 힘을 다해 말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가장 혜택받은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전원이 부유하고 건강하게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마음이 빈곤하다면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곳간의 제보보다도 몸의 제보이며 몸의 제보보다도 마음의 제보야말로 소중합니다. 이제 겨우 미국 사람들도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가? 그것을 알고 있는 건 여러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국의 미래를 짊어지는 건 여러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여기에 계신 부인부 여러분들이야말로 미국의 톱 레이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각자 고생과 괴로움이 있겠지만 이 사명을 잊지 말고 미국의 행복의 빛을 보내는 태양이 되어 주십시오. 신씨는 그리고 나서 미국 각지에서 호소해온 시민권과 운전면허 취득 그리고 영어의 습득인 3지침을 제시했다. 결의를 담은 우레와 같은 박수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드디어 지부 결성의 발표였다. 그는 더욱 힘을 주어 말했다. 로스앤젤레스는 미국 강선요포의 중심지가 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지부를 결성하겠습니다. 찬동의 박수와 대환성이 일었다. 참석자는 미국 각지에서 지구가 결성된 것을 듣고 있었지만 로스앤젤레스에는 놀랍게도 지부가 탄생한 것이다. 멤버들은 오직 기쁨으로 뛰어올랐다. 모두 새로운 때의 노래를 느끼고 있었다. 또한 세인트루이스, 올림픽, 퍼스트, 웨스트, 롱비치, 샌디에고의 6회 지구의 결성이 발표되었다. 계속해서 그곳에 인사가 발표되었다. 그럼 인사를 발표하겠습니다. 호명하신 분은 대답하고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로스앤젤레스 지부의 지부장은 아키오 이시바시 씨에게 부탁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이시바 씨는 40이 넘는 착실하고 온화한 장년부였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다. 이시바시 씨 어서 이쪽으로 나오세요. 신이치가 4호에 이렇게 말하자 이시바 씨는 겨우 앞으로 나오기는 했으나 신이치가 앉아있는 의자를 붙들고 간청하듯 말했다. 저는 도저히 지부장 같은 건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시바 씨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신이치는 그의 눈을 지그시 보며 말했다. 제가 부탁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시바 씨는 곤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괜찮겠죠? 신이치에게 다짐을 받자 체념한 듯 예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아무래도 믿음치 못한 목소리였다. 신이치는 타이르듯 말했다. 역직이란 자신의 경애를 여는 직도입니다. 하기도 전에 무리라고 정하지 말고 솔직하게 받아들여 힘닿는 데까지 도전해가는 게 중요합니다. 게다가 경험 풍부한 장년부 두 사람이 당신을 보자 할 테니 결심하고 싸워주십시오. 그리고 지부 간사로서 2명의 멤버를 발표했다. 연이어 야마모토 신이치는 부인부장 인사를 발표했다. 지부 부인부장은 기요코 구아노 씨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인부의 중심적인 존재로 활약해 주신 가지코 에릭 씨는 세인트루이스 지구부장으로 분발해 주시겠습니다. 구아노는 미국에 건너간 지 10개월 정도의 활동상에서 큰 실적을 남긴 것은 아니었으나 포용력과 강한 심지를 느끼게 해주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마지못해 일어서더니 신이치에게 말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부인부장을 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그런 힘은 없으니 괜찮아요. 내가 지키며 응원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싸워주십시오. 신이치의 재촉을 받자 그녀는 예 라며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그런 포부를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뜻을 굳히고 말하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힘껏 싸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인부장의 인사가 발표되었을 때 가즈코 에릭의 얼굴은 어두워져 갔다. 그리고 신이치와 구아노가 주고받는 대화를 듣자 그녀의 가슴에는 불현듯 질투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 눈에는 눈물마저 어려 있었다. 어째서 내가 부인부장이 안 된 거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부인부장이 된 거야? 이상해. 내가 더 많이 활동했는데. 에릭은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었다. 게다가 지구부장의 인사가 발표되었다. 여기에 다시 세인트루이스 지구의 지구부장으로 에릭의 이름이 불렸지만 그녀는 대답조차 하지 않고 고개를 획 돌려버렸다. 지부장인 아오키 이시바시를 비롯하여 부인부장인 기요코 구아노 그리고 가즈코 에릭, 일본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인사 발표의 광경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날 임명된 지구부장은 모두 여성이었다. 또 이때 마사키 나가야스가 북미 전체의 남자부 중심자로 역시 유학생인 나카하라 유지가 로스앤젤레스 남자부 중심자가 되었다. 그리고 여자부 로스앤젤레스 구장으로는 안내를 맡았던 지카코 히야시다가 임명되었다. 인사 발표가 끝나자 신이치는 에릭에게 말했다. 에릭 씨, 구아노 씨 쪽이 나이도 당신보다 위이니 부인부장은 언니에게 부탁합시다. 괜찮지요? No, 싫어요. 에릭은 울부짖듯 말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약간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이해할 수 없다니 거참 난처하군. 자, 기요하라 씨가 나중에 잘 설명해드려요. 신이치는 이것으로 인사 이야기는 그만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맺었다. 도다 선생님은 학회 조직은
도다의 목숨보다도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조직이야말로 광선유포의 생명선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을 수도에 비유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도가 완비되어 있으면 수도꼭지만 틀어도 청정한 물이 공급됩니다. 그 물은 갈증을 풀고 취사에도 목욕에도 사용되어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학회의 조직은 맑은 신심의 숨결을 보내고 인재를 육성하는 신심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심 간부가 구도심을 잃으면 수도관이 수원에 연결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또 간부가 불순하면 더러운 물이 흐르고 움직이지 않으면 물은 흐르지 않아 관이 녹슬게 됩니다. 간부끼리 사이가 나쁘면 관에 금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모두 힘을 합쳐 이 불의불식의 조직을 지키고 육성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신이치는 지도를 끝내자 선물로 가져온 수주보와 영업한 학회 속에 서인 더 소카 하카이를 참석자 전원에게 직접 건넸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바라며 격려했다. 그는 생후 2, 3개월 정도의 갓난아기를 데려온 부인 앞에 오자 그 아기를 안아 올렸다. 귀여운 아기군요. 그리고 한쪽 손에 갖고 있던 수주보를 가만히 아기의 가슴에 덮었다. 이건 이 아기의 몫입니다. 이때 부인이 말했다. 선생님, 실은 내년에 남편이 시애틀로 전군 가게 되어 저도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 여성은 미군 장교의 부인이었다. 타국에 살면서 또다시 낯선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불안한 목소리였다. 그래요. 나도 시애틀에 갔다 왔지만 멋진 곳이더군요. 기후도 좋고 자연도 아름답습니다. 잘 됐어요. 그렇게 멋진 곳에서 살 수 있다니 복운이 아닐까요? 그렇습니까? 시애틀이 그렇게 좋은 곳입니까? 전 아직 가본 적이 없어 어떤 곳일까 생각했는데 부인의 눈이 빛났다. 시애틀에도 지구가 생겼으니 그쪽에서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아름다운 산하를 여왕이 백마를 타고 달리듯이 힘찬 목소리가 되돌아왔다. 그가 문득 바닥으로 시선을 떨어뜨리니 그녀의 가방에서 비어져 나온 책 한 권이 보였다. 그것은 이해 8월 하순에 막 발간된 도다 조세이 선생 논문집이었다. 신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책이 벌써 미국에 도착했는가? 기념으로 뭔가 써드려야겠군요. 당신 이름은? 마사코 클라크입니다. 신씨는 안고 있던 아기를 부인에게 돌려주고 펜을 굴렸다. 묘법의 빚을 받아 여왕과 같이 춤추며 나가라.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얼굴에는 새로운 천지에서 싸우겠다는 결의가 넘쳐 흐르고 있었다. 사람은 마음가짐 하나에 따라 일을 대처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모든 것을 희망으로, 환희로, 전진으로 연결시켜 용기의 태양을 흉중에 떠올려가야 비로소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촉발이 바로 지도인 것이다. 그가 희호를 쓰는 것을 보고 한 청년이 다가왔다. 죄송합니다만 제게도 기념으로 뭔가 써주십시오. 공항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청년이었다. 그는 1개월 전에 막 신심을 시작했다고 한다. 신이치는 신행학이라고 썼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몇몇 사람들이 서적이나 노트를 갖고 신씨를 둘러쌌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노고를 위로하면서 차례로 휴호를 써갔다. 자담회가 끝난 후 신이치는 이날 임명된 간부 전원을 별실로 불렀다. 가즈코 에릭은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신씨 옆에 앉아 있었다. 에릭에 대한 인사는 모두가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였다. 에릭의 지금까지 활약과 한결같은 정열은 누구나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직이 발전하려면 전원의 조화를 도모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최고로 살려 조직의 종합력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한 요건이다. 또 리더에게는 양식과 냉정함, 치밀함도 요구된다. 그것들을 아울러 생각하면 활동 경험이나 실천력에서는 에릭이 더 나았지만 부인부장으로는 기요코 구아노 쪽이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일행의 결론이었다. 로스앤젤레스 발전의 열쇠는 어디까지나 기요코 구아노와 가즈코 에릭의 단결에 있었다. 조직의 힘은 사람과 사람의 조화로 결정된다고 해도 좋다. 오히려 생김새와 개성, 그리고 사고방식이 서로 다른 간부가 힘을 모음으로써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고 어떠한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는 폭넓은 인간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이나야말로 조직의 강함이다. 인사에는 두 사람의 부족한 점을 서로 보충하면 가장 강력한 포진이 된다는 기대가 담겨 있었다. 나아가 지금까지 중심적인 입장에서 싸우고 힘도 있는 에릭이 지구부장이 됨으로써 전 지구부장의 자각을 높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이다. 신이치는 엄한 어조로 말했다.
학회 조직은 어디까지나 니치렌 대성인의 성운대로 전진하는 신심과 인간의 조직입니다. 자신이 중심자가 되지 않으면 싫다는 건 신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문명리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불이불치게 단체인 학회의 단결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투쟁을 하고 실적을 올렸다고 해도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 신심이 패배한 모습입니다. 또 역적을 맞지 않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고집입니다. 겸허함의 가면을 쓴 태만이고 이기주의입니다. 광선유포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 모두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것이 불도수행입니다. 물론 각자 여러 사정이 있으므로 그것을 고려하여 상담에도 응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 정신을 잃으면 이미 신심의 단체는 아닙니다. 대성인은 마음을 스승으로 될지언정 마음을 스승으로 삼지 말라라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은 자유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자유라고 해서 신심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원점을 잃는다면 최후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혼란해집니다. 그것은 불행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법을 근본으로 광선유포를 위해 싸우자, 살아가자고 자신의 일념을 정하는 것에서 자신의 인간혁명이 있는 것입니다. 신씨는 그리고 나서 에릭과 구아노를 보며 말했다. 에릭 씨와 구아노 씨는 이제부터 광선유포를 위한 인생이라고 결심하고 사이좋게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싸워가는 겁니다. 만약 구아노 씨가 실패한다면 그건 에릭 씨의 책임입니다. 또 에릭 씨가 실패한다면 그건 구아노 씨의 책임입니다. 아시겠죠? 구아노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하고 대답했으나 에릭은 여전히 입을 다문 채였다. 자, 두 사람이 악수를 하세요. 모두 안심하도록. 구아노는 손을 내밀며 에릭의 얼굴을 주시했다. 그러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에릭은 자신의 손을 등 뒤로 획 돌렸다. 거참 어쩔 수 없군. 신씨는 쓰는 숨을 지으며 말했다. 그날 밤 신씨가 숙박하는 호텔에 지부 간부로 임명된 멤버들이 찾아왔다. 신씨는 지부장과 지부 간사가 된 장년부에게 초점을 맞추어 지도했다. 화살 한 자루라면 간단하게 부러뜨릴 수 있지만 세 자루로 묶인 화살은 좀처럼 부러뜨릴 수 없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지부가 강해지는 비결도 단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굳게 힘을 모아 책임을 지고 동지를 시켜가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지부를 뉴욕으로 옮기겠습니다. 세 사람 모두 솔직하고 인품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각 부서를 짊어진 학회의 기둥으로서의 자각이나 책임감은 아직 부족했다. 신씨는 이 장년부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따라서 엄해의 지도를 했던 것이다. 장년부란 각 부가 단결하는 요체입니다. 지부의 모든 책임은 마지막에 장년부가 지는 것입니다. 그 위에 부인부나 청년부에게는 거리낌 없이 자유자재로 싸워주세요라고 할 정도의 도량이 있어야 합니다. 장년부의 경향으로 힘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 사람일수록 허세를 부리고 권위적으로 대어 뽐냅니다. 그렇게 되면 주위 사람은 따라오는 것처럼 보여도 내심으로는 모두 경멸합니다. 특히 장년부는 부인부에게 절대로 화를 내거나 호통을 치면 안 됩니다. 가장 진지하게 싸워주는 데가 부인부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옛날에는 아내가 남편을 따르면서 따르게 한다고 했지만 앞으로는 반대로 됩니다. 하물며 미국은 레이디 퍼스트의 나라이니 더욱 그렇습니다. 장년부는 부인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장년부 한 사람이 야마모토 신씨에게 물었다. 제게는 남에게 신심을 가르칠 경험도 실력도 없습니다. 앞으로 지구 간부로서 사람들이 상담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지한 질문이었다. 신씨는 미소 지었다. 경험은 지금부터 쌓으면 됩니다. 학회는 지도주의입니다. 지도는 교수와는 다릅니다. 자신이 습득한 걸 남에게 가르치는 게 교수입니다. 지도란 나갈 길을 제시하고 함께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어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는 학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 함께 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인간으로서 가장 존귀한 행위입니다. 자신의 위에 기원하는 동지가 있다는 것 이상으로 마음 든든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또 앞으로 미국의 간부를 파견하겠습니다. 모르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질문하십시오. 간부로서 중요한 건 구도심입니다. 신씨는 간부로서의 기본을 차근차근히 말해갔다. 신인 간부가 돌아간 후 동행 멤버가 신씨의 방에 모였다. 신씨는 주조 기요시에게 물었다. 일본은 지금 몇 시쯤일까? 조조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면서 대답했다.
이곳이 오후 11시 50분이고 시차가 플러스 17시간이니 잠시 후면 23일 오후 5시 무렵이 될 겁니다. 좋아, 일본의 국제정보를 치자. 브라질과 로스안젤레스 지부가 결성되었다는 걸 전하는 거다. 조조가 전보를 치기 위해 방을 나갔다. 조조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신이치는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학회본부가 미국을 어떻게 육성하는가는 극히 중요한 문제다. 해외에 대해서는 일본의 어느 총지부에 소속시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본부가 직접 돌보며 힘을 기울이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미국 총지부로 하고 싶은데 어떤가? 그것은 이번 여행 중에 신씨가 몇 번인가 말한 것이었다. 모두 대찬성이었다. 좋다, 결성됐다. 그는 기세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협의는 밤 12시가 지나도록 계속되었다. 문제는 이 미국 총지부의 인사인데 당분간은 본부가 전면적으로 응원할 수밖에 없을 거네. 그리고 총지부장은 주조 씨가 맡아주었으면 하는데 좋겠지? 예, 알겠습니다. 총지부 부임부장은 기요하라시오. 예. 총지부 간사는 마사키 군과 아오타 군이네. 그리고 본부의 해외 담당을 발전시켜 해외부로 하자. 부원도 늘리고 전용도 충실하게 하는 거다. 진용도 충실하게 하는 거다. 부장은 간다조지 씨밖에 없겠지. 이 인사는 정식으로는 이번 달 본부 간부회에서 발표하기로 하고 미국 총지부의 결성을 즉시 일본에 전하자. 신 씨는 기진맥진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두뇌에서 새로운 구상이 잇따라 짜여지면서 희망의 강포도가 그려져 갔던 것이다. 일본에서는 10월 23일 밤 학회본부에 연이어 2통의 국제정보가 도착해 본부는 심상치 않은 흥분에 감싸여 있었다. 브라질과 로스안젤레스의 지부를 결성했습니다. 주조 23일 오전 0시 2분 로스안젤레스 발. 아메리카 대륙의 총지부를 결성함. 주조 23일 오전 11시 28분 로스안젤레스 발. 본부에 남아있던 최고 간부와 직원들은 바다 저편에서 세계 강포의 세찬 파도가 몰아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심야까지 분투하는 양호토 회장을 생각하고 감동해 몸이 떨리는 마음이었다. 다음 날 일행은 로스안젤레스의 UCLA,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안젤레스 등을 시찰하러 나갔다. 캠퍼스에는 실록이 우거지고 나뭇가지 끝에서 새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신이치는 도다 조세이와 대학을 설립하는 장대한 미래 구상을 이야기했던 때를 상기했다. 그것은 은사의 사업이 암초에 부딪혀 한창 고경에 처해 있을 때였다. 신이치, 장래에는 대학을 만들자. 대학 설립은 마키구치 선생님도 생각하신 일이다. 만약 내가 못하면 자네가 하는 거네. 평화 건설의 토대는 교육이니까. 그때의 도다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신이치는 UCLA 구내를 걸으면서 중얼거리듯 말했다. 학회도 대학을 만든다. 이름은 창가대학으로 해야겠지. 그것이 현실화된 것은 불과 11년 후의 일이었다. 다음 날 24일은 드디어 일본으로 귀국하는 날이었다. 일행은 오전 11시가 지나 공항에 도착했다. 로비에는 40-50명의 멤버가 배웅하러 나와 있었다. 양호토 신씨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몇 겹으로 에어싸 환담의 둘레가 만들어졌다. 선생님, 또 미국에 와주세요. 젊은 부인이 서운한 얼굴로 말했다. 오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질 때까지 몇 번이라도 오겠습니다. 그 대신 내년에는 여러분이 일본에 와주십시오. 거기서 또 만납시다. 그때는 행복해진 모습을 선물로 주십시오. 여러분이 공덕을 많이 받아 행복해졌다는 체험이 내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쾌활하게 이야기꽃이 피었다. 신이치는 모두에게 음료수를 대접했다. 그는 남자부 로스앤젤레스 중심자가 된 유학생 나카하라 유지를 보자 웃는 얼굴로 말했다. 미국 청년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 건배, 주스로 사랑하는 청년부의 앞날을 축하했다. 그 화기애애한 이야기를 둘러싼 사람들 뒤편에서 우울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는 부인이 있었다. 가즈코 에릭이었다. 그녀는 지부 결성식에 있었던 좌담의 날 밤에는 흐느끼며 집에 돌아왔다. 이제껏 가장 열심히 분투해왔다. 그런데도 부인부장이 될 수 없다니. 이렇게 생각하자 에릭은 분에 견딜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왔으나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마음은 언제까지나 고조되고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다. 그녀는 어쨌든 어본전님께 자기 가슴속의 말을 들려드리자고 생각했다. 창제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까닭 없이 눈물이 흘러 멈출 줄 몰랐지만 제목을 부르자 차츰 평정을 되찾았다. 야마모토 회장의 지도가 그녀의 가슴에서 되살아났다. 냉정하게 생각하니
부인부장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침체되는 것은 확실히 신심이 아니고 명문명리였음을 깨달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신의 태도가 후회스러웠다.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도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어떻게 할까? 솔직하게 사죄하면 선생님은 용서해 주실까? 아니, 이젠 틀렸어. 그런 태도를 취하고 말았으니까.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순 없어. 설사 용서받지 못해도 선생님께 사죄하지 않으면 안 돼. 에릭은 그렇게 결심하고 공항으로 왔던 것이다. 그녀는 야마모토 회장에게 잘못을 사과할 기회를 살피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머뭇거려 말할 기회를 잡을 수 없었다. 신이치는 로비의 소파에 앉아 멤버들이 내미는 서적이나 노트에 차례로 격려의 희호를 써주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지? 말을 꺼낼 수 없어. 그래도 지금 사과하지 않으면 아마 평생 후회할 거야. 그녀는 마음을 정하고 신이치에게 말을 건넸다. 선생님, 신이치의 시선은 에릭에게 멈추었다. 그녀는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와 머리를 숙였다. 용서해 주세요. 솔직하게 받아들이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살피듯 신씨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 상냥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렇지요. 신심은 순수한 게 중요합니다. 순진하게 신심을 계속한 사람이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기니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릭은 기뻤다. 뺨에 굵은 눈물방울이 반짝였다. 그 찰나 모두에게 희호를 써주고 있던 신씨를 보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래, 나도 희호를 부탁드리자. 그녀는 손에 든 서적을 신씨 앞으로 내밀었다. 선생님, 제게도 뭔가 써주세요. 이러다 끝이 없겠군. 당신이 마지막입니다. 그는 거침없이 펜을 달렸다. 용맹정진, 신이치, 10월 24일, 로스앤젤레스 비행장에서. 그리고 신이치는 부인부장이 된 기요코 구아노를 불렀다. 구아노 씨, 에릭 씨와 사이좋게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은 필시 구원부터의 자매입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반석과 같은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사이좋은 지부를 만드는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두 사람의 소리가 어우러져 로비에 울렸다. 신씨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이제 곧 탑승할 시각입니다. 아케즈케 에이스케가 알렸다. 신씨는 일어서서 모두를 향해 인사했다. 바쁘신 가운데 배웅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납시다. 일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멤버는 신씨를 박수로 전송했다. 산들바람이 얼어붙은 대지의 잠을 깨우고 봄의 도래를 알리듯 신이치는 벗의 마음에 희망의 빛을 보내고 빠른 걸음으로 사라져갔다.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을 태운 일본 항공 잘 811편은 오후 1시 45분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하여 하와이를 경유한 후 곧장 도쿄를 향해 날아갔다. 도중에 기내 방송은 오후 9시 35분에 하네다 도착이 1시간 정도 늦어진다는 것을 알렸다. 제트기는 점차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시각은 일본 시간으로 10월 25일 오후 10시가 되고 있었다. 신이치는 젖혀져 있는 좌석에 등을 세웠다. 그를 괴롭혀온 발열도 설사도 다행히 멈추었으나 그의 어깨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목덜미도 허리도 아팠다. 그러나 그는 생명을 완전히 연소하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기분 좋은 피로를 느끼고 있었다. 생각하면 10월 2일에 일본을 출발하여 24일 동안 3개국 9개 도시를 순회하는 강행 스케줄이었으나 2개 지부, 17개 지구를 결성한 것이다. 북남이 광선유포의 황금 씨앗은 뿌려졌던 것이다. 신씨는 생각했다. 도다 선생님도 나의 이 싸움을 반드시 기뻐해 주실 거다. 신이치의 가슴에 은사의 얼굴이 뚜렷이 떠올랐다. 자, 이번에는 드디어 아시아다. 선생님께서 구름의 우물에서 달을 보려고 원했던 아시아 민중에게 빛을 보내리라고 읊으신 아시아의 찬란하게 평화와 행복의 빛을 쏟자. 이때 이미 다음해 1월 말부터 인도, 버마, 현재 미얀마, 태국, 실론, 현재 스리랑카, 캄보디아, 홍콩으로 평화 여정이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는 유럽, 그 다음은 중동이다. 세계 강포에 대한 그의 꿈은 한없이 펼쳐졌다. 그리고 그 구상을 완수하기 위해서도 일체의 기반이 되는 일본 각지의 조직을 건설하는 것에 전원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신이치가 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었다. 행사도 다음 주부터는 간토, 주부, 고신,
호쿠리쿠 방면의 각 지부의 결성대회를 비롯하여 남녀 청년부의 총회 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32세의 젊은 나이였으나 일생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인생은 너무도 짧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여행은 끝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신이치에게 이 여행은 끝없는 평화 원정의 시작이었다. 그는 가슴 가득 투지를 불러일으키며 굳게 주먹을 쥐었다. 하강하기 시작한 제트기 창 밖으로 거리의 불빛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광선유포의 본진 도쿄 거리의 불빛이었다. 개척자 제1권 끝부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